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2일, 지금 시각은 밤 10시 57분입니다. 오늘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하고 자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 밥을 먹었고요. 이번 시간은 죽음의 부정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괜찮은 죽음. 지금 죽음의 부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잘 맞는 책이네요. 참 괜찮은 죽음.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 지은이 헨리 마시 지음, 김미선 옹김, 두낫함. 상도 받은 책이네요. 더 퀘스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헨리 마시,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경외과 의사이자 섬세한 문필과 글을 두고 사람들은 이런 타이틀을 붙이곤 한다. 가장 가까이서 바라본 삶과 죽음, 그에 대한 깨달음을 써내려간 데뷔작 참 괜찮은 죽음 덕분이다. 이 책으로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을 여러 수상하며 화려하게 이름을 알렸다. 그는 국내외 방송상을 수상한 Your Life in Their Hands와 The English Surgeon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하다. 인생 역정이 좀 이력이 특이하네요. 1950년생인 헨리 마시는 저명한 인권 변호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여유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20대 초반 방황 끝에 다다른 영국 북부의 탄광촌에서 우연히 병원 보조원으로 일하게 됐고, 그 경험을 계기로 외과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옥스퍼드에서 정치와 철학, 경제를 공부한 그는 이과 공부를 해본 적도 없었지만 굳은 의지 하나로 뒤늦게 의대에 입학하여 의사의 길을 밟게 됐다. 신경외과를 선택한 것은 수련의 시절 우연히 보게 된 신경외과 수술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1987년부터 런던의 애킨슨 몰리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신경외과 분야에서 첫손에 꼽히는 명의로 이름이 높다. 요즘도 여전히 수술실과 병실을 오가며 바쁘게 일하는 중이다. 차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괜찮은 죽음이라. 매력적인 제목이에요. 웅겐이 김미선,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수료하고 전에 이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덕당 연구단지 내 LG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숙명여대 테솔 과정을 수료한 뒤 영어 강사로 일했다. 특히 뇌과학에 관심이 많아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분이 번역한 책들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책도 몇 권 있네요. 자, 봅시다. 차례 읽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차례. 서문. 모든 외과 의사의 마음 한구석엔 공동묘지가 있다. 송과 체종. 수술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동백류. 의사에게 당당하게 질문한 적 있습니까? 혈관 모세 포종.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멜로드라마. 우크라이나의 비밀수술 1. 3차 신경통. 의사도 언젠가는 환자가 된다. 앙고르 아님이
5세 여성의 뇌종양이 치료될 확률 수막종. 내 아들만은 아니기를 맥락총 유두종. 영혼이 먼저일까 뇌가 먼저일까 전두엽 백질 절제술. 목숨만 살리는 수술의 딜레마 트라우마.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외줄타기. 뇌실막 세포종. 죽을 환자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 아교모 세포종. 잘못을 저지른 의사는 어떤 벌을 받는가. 경색. 신경을 잘라버린 실수에 대하여 신경절단. 책임이란 무엇인가. 수모 세포종. 용서받은 자의 절망감. 내하수 최선종. 의료소송을 앞둔 의사의 자세. 충농. 참 괜찮은 죽음. 암종. 신경세포는 의식의 조각을 갖고 있을까. 무동무원증.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휴브리스. 병은 의사와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광시증. 우크라이나의 비밀수술 2. 성상세포종. 목숨의 값. 티로신 키나아제. 새 환자. 시소돌기 악교 세포종.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는 말. 무감각 통증. 각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네. 중고책으로 샀는데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가 가는 책이네요. 정기언니가 지금 요 밑에 얌전히 있는데, 응? 아빠하고 같이 책 읽자잉. 자, 죽음의 부정. 이번 시간엔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까지 읽었는데요. 4장 미디어북 106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필수적 거짓으로서의 인간 성격.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 그들이 자신과 주변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그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견해를 잠시 분석해보면 그것은 그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좀 더 깊이 분석해보면 그들이 그런 현실과 타협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개인은 그런 견해들을 통해 현실과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 갖고 있는 자기 나름으로의 시각을 차단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삶이란 무엇보다도 혼돈으로서 그곳에서는 길을 잃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점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가공할 현실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여 모든 것이 명료하게 보이는 환각의 장막으로 가려고 한다. 환각의 장막으로 가리려고 한다. 그에게는 자신의 견해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참호와 현실을 쫓아버리는 허수아비로서 이용할 뿐이다.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인용문입니다.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대중의 반역이라는 책인 것 같은데 책에서
한국어판. 자, 학문성과 거세 콤플렉스의 문제를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흥미를 느끼는 물음에 훌쩍 다가가게 된다. 그 물음은 다음과 같다. 영웅주의의 기본적 성질이 순수한 용기라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왜 그토록 적을까? 제 발로 설 수 있는 사람을 보기가 왜 이토록 힘들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한 위대한 칼라일조차 아버지 위에 선다는 것은 땅속에 묻힌 돌기둥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선언하지 않았던가. 그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속뜻은 자신이 제 발로 섰다면 땅이 꺼져버렸으리라는 것이다. 이 물음은 인간 조건의 핵심으로 직행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 문제를 여러 방면에서 공략할 것이다. 나는 인간이 타고난 겁쟁이인 이유는 자신에게 권위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권위가 없는 이유는 인간 동물이 빚어지는 방식의 성격 자체에 있다고 쓴 적이 있다. 우리의 모든 의미는 바깥에서 우리가 남을 다루는 방식에서 우리 내부로 구축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아와 초자를 부여한다. 옳고 그름, 좋은가 나쁨, 우리의 이름, 우리가 대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온 세상이 우리에게 접붙여져 있으며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내놓을 권위가 있음을 결코 느끼지 못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 면에서 남에게 죄와 신세를 졌고 그들의 열등한 피조물이며 날 때부터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한 부분, 그것도 가장 비상적이고 뚜렷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용기가 없는 것은 더 깊은 이유가 있다.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 파고들어야 한다. 심리학자 에이브럼 매슬로는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 예리한 감각을 지녔으며 때이른 죽음을 맞기 전 홀로서기의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매슬로는 자신의 연구에서 폭넓은 인간학적 관점을 취했으며 잠재적 실현이나 온전한 인간성 같은 관념을 즐겨 거론했다. 그는 이런 충동이 자연스럽게 발달한다고 생각했으며 무엇이 이 충동을 가로막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두려움과 운명의 회피 같은 표현을 써가며 실존적 언어로 이 물음에 답했다. 이 접근법은 용기의 문제에 새로운 빛을 던진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인용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가능성과 가장 낮은 가능성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가장 완벽한 순간에 엿보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두려워한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스스로에게서 보는 신적인 가능성을 즐기고 심지어 희열을 느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바로 그 가능성 앞에서 연약함, 경외, 두려움을 느끼며 몸서리친다. 매슬로는 이러한 성장의 회피, 자신의 온전한 힘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적절한 용어로 표현했다. 그는 이것을 요나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이 증후군은 삶의 온전한 강렬함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용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견딜 만큼 강하지 못하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 흔들고 지치게 한다. 사람들은 황홀한 순간에 너무해 라거나 견딜 수 없어, 죽겠어 라고 늘 말한다. 황홀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의 유기체는 다량의 위대함을 누리기에는 너무 연약하다.
그렇다면 이 기본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요나 증후군은 찢기고 통제력을 잃고 부서지고 분해되고 심지어 경험에 의해 살해되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당화된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의 결과는 약한 유기체에게서 예상되는 것, 즉 삶의 온전한 강렬함에서 물러서는 것이다. 인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장의 회피, 열망의 수준을 낮게 잡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 자발적으로 자신을 불구로 만드는 것, 바보인 체 하는 것, 꾸며낸 겸손 등이 사실 당당함에 대한 방어수단이다. 표시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글에서도 보겠지만 메슬로보다 오래전에 다른 사상가들도 나름의 요나 증후군을 제시했다. 특히 랑크와 프로이트가 떠오른다. 랑크는 그 사상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며 프로이트는 성공에 의한 파멸 증후군이라는 유명한 발견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을 처음으로 시도했을 것이다. 프로이트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이룬 뒤에 그 성공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성공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금세 포기하거나 무너진다. 여기서 프로이트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프로이트 지평의 상당한 확장인 것으로 생각되는 실존적 접근법을 메슬로가 아주 훌륭히 대표하기 때문이다. 단 6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때 살펴보겠지만 프로이트 자신도 실존적 얼개를 향해 많은 발전을 이뤘다. 예. 기본적으로 이 모든 현상은 최선의 것을 감당하고 경험의 총체성에 자신을 여는 능력이 없는 데서 비롯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 개념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최근에는 루돌프 오토가 고전적 저작에서 현상학적으로 발전시켰다. 오토는 세계의 공포에 대해 창조 앞에서 느끼는 압도적인 경이감과 두려움에 대해 그것의 신비, 모든 유일한 존재의 두렵고 매혹적인 신비, 즉 사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토가 한 일은 창조의 거대한 초월 앞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열등감을 묘사한 것이었다. 그것은 짓밟고 무효화하는 존재의 기적 앞에서 느끼는 피조물 감정이다. 이제 우리는 용기의 문제라는 지점에서 종교 경험의 현상학이 심리학과 연결됨을 안다. 아동은 타고난 겁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동에게는 창조의 공포를 지탱할 힘이 없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 공허로부터의 창조, 본성대로의 사물, 본성대로가 아닌 사물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거대하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다. 그런 사물은 세계의 움직임, 색깔, 냄새에 반응하여 무아지경에 빠진 채 나뭇잎처럼 떨며 기절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리라고. 내가 하리라라고 말한 것은 아동기를 벗어날 즈음 우리 대부분이 창조의 일차적 기적성을 보는 눈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적성을 차단하고 변화시켰으며 더는 세계를 날 것의 경험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따금 어릴 적의 놀라운 인식 가로 열고 세상이 정서와 경이로움으로 얼마나 가득했는가. 내가 좋아하는 할아버지나 10대 초반의 첫사랑이 어떻게 생겼는가 가로 닫고를 기억함으로써 이 세계를 다시 포착하기도 한다. 우리가 감정으로 충만한 이 인식들을 바꾸는 이유는 일종의 평정심, 일종의 힘과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까지나 입을 벌리면서 우리에게 위대하고 강하게 보이는 모든 것을 눈으로 개걸스럽게 집어삼킬 수는 없다. 억압의 요긴한 쓰임새는 압도적으로 기적적이고
불가해한 세계, 아름다움과 장엄함과 공포로 가득하여 그것을 고스란히 인식한 동물은 마비되어 버릴 세계에서 버젓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억압. 우리 무의식에 많은 부분을 억압하면서 사는 것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다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을 부여했다. 본능은 내장된 지각으로 내장된 반응을 일으킨다. 매우 간단하다. 동물은 자신이 반응할 수 없는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 동물은 작은 세계 안에서 현실의 조각 안에서 코를 킁킁대고 걸을 뿐 나머지 모든 것을 차단하도록 하는 신경화학적 프로그램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을 이 불가능한 피조물을 보라. 여기서 자연은 경계심을 내장된 본능과 함께 내다버린 듯하다. 자연은 외부 세계를 온전히 인식하는 것에 대비한 방어수단이 전혀 없는 동물, 경험에 완전히 노출된 동물을 창조했다. 세상은 그의 코앞에 그의 움벨트 속에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움벨트들 속에 있다. 움벨트라는 건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세계입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종의 동물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과도 어떤 식으로든 교류할 수 있으며 먹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는 모든 것을 숙고할 수 있다. 그는 이 순간을 살아갈 뿐 아니라 내적 자아를 어제로 확장하고 호기심을 몇백 년 전으로 확장하고 두려움을 태양이 식을 50억 년 뒤로 확장하고 희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확장한다. 그는 작은 영토에서 심지어 지구 전체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은하계에서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우주를 넘어선 차원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실존적 짐이라는 무시무시한 짐을 짊어졌다. 앞장에서 보았듯 인간은 여느 동물과 달리 제 몸조차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뒷발이 아니다. 그가 끌고 다니는 그냥 거기에 있는 꼬리가 아니다. 이용하고 당연하게 여기다. 덫에 걸려 아프거나 움직임에 방해되면 물어 꿇을 수 있는 다리가 아니다. 인간에게 자신의 몸은 설명해야 할 문제다. 낯선 것은 그의 몸만이 아니다. 기억과 꿈의 내적 풍경도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인간의 바로 그 내면, 자신의 자아는 낯선 존재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의 존재는 그에게 불가해하며 창조의 나머지 것들과 마찬가지의 신비다. 자신에게 더 가깝고 고동치는 심장 바로 옆에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더더욱 낯설다. 하나하나가 문제여서 인간은 아무것도 배제하지 못한다. 메슬로우가 적절하게 표현했듯 우리가 양가적으로 대하는 것, 매혹되고 두려워하는 것, 자극되고 방어적으로 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내부의 신 같은 것이다. 우리가 벌레이자 신이라는 사실은 인간이 처한 기본적 공경의 한 측면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똥구멍 달린 신이다. 네. 그래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자, 프로이트의 연구가 가진 역사적 가치는 인간이 유별난 동물임을 지각을 차단하고 자동적 편견과 강제적 행위를 보장하도록 본능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동물임을 간파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지각의 한계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정심을 스스로 발명하고 창조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역학의 핵심인 인간 성격의 형성은 인간의 자기 한계에 대한 연구이자 그 한계의 무시무시한 대가에 대한 연구다. 정신분석학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적대감은 언제나 인간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살아가며 성격이 가로 열고 페렌치와 브라운에 따르자면 가로 닫고 필수적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적대감일 것이다. 나는 매슬로우가 프로이트 사상의 이러한 기여를 요약한 방식이 특히 마음에 든다. 인용입니다. 정신역학의 뿌리에 놓인 프로이트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많은 정신질환의 유일한 대원인이 자신을 아는 것, 즉 자신의 정서, 충동, 기억, 능력, 잠재력, 운명을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종종 같은 모양이며 나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심과 가능성과 관련한 창조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자존감, 즉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방어적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경멸하도록, 지금 인용입니다. 열등하고 약하고 무가치하고 악하고 수치스럽다고 여기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억압과 그 비슷한 방어수단으로 자신과 그 이상적 이미지를 보호하는데,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불쾌하거나 위험한 진실에 대한 인식을 회피하는 수법이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따스한 내적 가치감과 기본적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면 인간은 경험의 전체 스펙트럼에 걸쳐 전면적으로 억압을 가해야 한다. 이 가치감과 안정감은 자연히 자동적인 본능적 프로그래밍을 통해 또한 필수적 과정의 박동에서 각 동물에게 선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련하고 벌거벗은 피조물 인간은 내적 가치감과 안정감을 스스로 만들고 얻어야 한다. 그는 성인 세계에서 자신의 왜소함, 가로 열고 성인에게 부과되는 명령과 규칙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 가로 닫고 왜소함을 억압해야 한다. 신체적, 도덕적 위화감을 억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선의의 위화감뿐 아니라 죄책감과 악의, 가로 열고 성인에 의해 좌절당하고 차단당해 생긴 죽음, 소망과 증오, 가로 닫고 악의와 위화감도 포함된다. 부모의 위화감, 그들의 불안과 공포도 억압해야 한다. 안 그러면 자신이 안정되고 힘이 있다고 느끼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신의 학문성, 필멸을 가져오는 불완전한 신체 기능, 자연에서 자신이 근본적으로 소모품이라는 사실도 억압해야 한다. 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더 많은 것과 더불어 외부 세계의 이차적 경이로움을 억압해야 한다. 아동에게 진짜로 심란한 것은 자신의 내적 욕동이 아니라 세계의 성격임을 아들러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으나 프로이트는 만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하여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힘을 덜 언급하고 난폭한 자연력에 직면한 인간의 당혹함과 무력감, 자연의 공포, 죽음이라는 고통의 수수께끼, 삶의 위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운명의 여신을 더 많이 언급했다. 불안의 중심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기 저작에서와 달리 아동이 자신의 본능적 충동에 의해
내부에서 압도당한다는 말을 더는 하지 않았다. 대신 프로이트의 설명은 실존적으로 바뀌었다. 이제 불안은 대체로 전면적 무력함, 포기, 운명에 대처하는 문제로 간주되었다. 인용입니다. 따라서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유사하다고 간주되며 에고가 반응하는 상태는 모든 위험에 대해 안정을 중단시켜 보호하는 초자에 의해 가로 열고 운명의심에 의해 버려지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이 설명을 보면 프로이트의 시야가 무척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한두 세대의 정신분석학, 임상연구가 더해지면서 우리는 아동을 정말로 심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이 어떻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힘든지, 아동이 너무 많은 생각과 지각과 삶을 어떻게 회피해야 하는지 꽤 충실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아동이 유의하는 동안 그 태평스러운 활동의 뒤와 아래에서 덜거덕거리는 죽음을 아동 자신이 어떻게 회피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제 인간 동물을 특징 짓는 것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두려움임을 안다. 인간 동물을 특징 짓는 것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두려움임을 안다. 가로 열고 다른 동물은 이 두 가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인간학에서 이 두려움을 부각하고 사상 체계 전체의 토대로 삼고 이 두려움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심적인지 밝혀낸 사람이 바로 오토 랑크다. 체크를 좀 해야겠네요. 불교 경전에 초기 경전에 특히 보면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두려움, 삶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오토 랑크가 글을 쓴 것과 비슷한 시기에 하이데거는 이 두려움을 실존 철학의 한가운데에 가져다 놓았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기본적 불안이 세계 내 존재의 불안과 더불어 세계 내 존재에 대한 불안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두려움, 경험과 개별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간은 자신의 힘겨운 세계 속으로
그 세계의 진짜 위험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한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타인의 욕구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인간과 짐승과 기계의 소나기와 발톱에서 통제력을 잃을까봐 움츠려든다. 동물 유기체로서 인간은 자신이 처한 행성이 어떤 종류인지 감지한다. 모든 종류의 수십억 가지 개별 유기체의 욕구가 자연에 의해 펼쳐진 악몽 같고 악마 같은 광란을 느낀다. 지진, 유성, 허리케인처럼 그 자체로 무시무시한 욕구는 말할 것도 없다. 각각의 욕구는 넉넉히 확장되기 위해 다른 것들을 영원히 집어삼킨다. 욕구는 자연적으로 주어졌기에 결백할 수 있지만 이 행성의 온갖 상충하는 목적들의 얼매인 모든 유기체는 바로 이 결백함의 잠재적 피해자이며 자신의 삶을 잃지 않으려고 삶으로부터 움츠려든다. 삶은 인간을 착취하고 그의 에너지를 뽑아내고 그를 가라앉게 하고 그의 자제력을 빼앗고 수많은 새로운 경험을 그가 부풀어 터질 만큼 빨리 공급할 수 있다. 그를 남들 가운데서 돋보이게 하고 위험한 땅에 들어가게 하고 대단한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새로운 책임을 지우고 새로운 우연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실수, 사고, 우연한 질병, 그리고 최후의 착취이자 총체적 짓눌림과 부정인 죽음의 위험이 있다. 정신분석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초기의 모든 경험은 아동이 자신의 출현에 대한 불안을 기댈 데 없고 무력하고 무서운 채로 홀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부정하려는 시도다. 아동의 성격과 생활 양식은 타인의 힘, 문화적 사물, 개념의 뒷받침을 이용하여 타고난 무능력이라는 실제 사실을 자각에서 몰아내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력뿐 아니라 자신의 힘에 단단히 뿌리박고 홀로 서지 못하는 무능력도 포함된다. 세계의 공포, 창조의 기적, 현실의 무지막지한 힘 앞에서는 호랑이조차도 확고하고 무한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 아동은 말할 것도 없다. 아동의 세계는 초월적 신비다. 그가 자연적이고 안정적으로 의존하는 부모조차 1차적 기적이다. 안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어머니는 아동을 평생 따라다니는 최초의 경이로운 기적이다. 가로 열고 그가 어머니의 강한 기운 안에서 살아가든 그에 반발하든 가로 닫고 세계의 우위성은 가까이서 벌어진 이빨을 보이며 웃고 눈알을 오싹하게 굴리는 또한 멀찍이서 불타는 듯한 위협적인 시선으로 그를 꿰뚫어보는 환상 속 얼굴의 형태로 그를 침범한다. 그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夸키우틀족 가면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이 가면은 그의 자립을 조롱한다. 그가 가면과 확실하게 맞설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그것들처럼 신과 같은 존재임을 아는 것이지만 그는 결코 이것을 직접적이고 뚜렷하게 알 수 없다. 거울 속에서 스스로를 뜯어보는 인간 얼굴의 경이로운 신비에는 확실한 답이 전혀 없다. 어쨌든 그 자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중심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하나도 없다.
자신의 얼굴은 기적적이라는 점에서 신과 같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그 의미를 알 신적 능력이 그 출현에 책임질 수 있던 신적 힘이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동이 실제와 경험의 압도적 성격에 굴복하면 비본능적 세계에서 필요한 평정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없을 것임을 안다. 따라서 맨 처음에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황홀감을 버리고 경이감 없이 살아가고 두려움과 떨림을 잊어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야만 아동은 자신이 세계를 자연화했을 때 망각적 자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우리는 자연화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사실 부자연화되고 위조된다는 뜻이다. 진실은 흐려지고 인간 조건의 절망은 숨겨진다. 아동은 밤의 공포에서 낮의 혐오와 신경증에서 이 절망을 엿본다. 이 절망을 피하려고 방어막을 치우며 이 방어벽 덕에 자기 가치, 의미, 힘의 기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 덕에 아동은 자신이 스스로의 삶과 죽음을 통제하고 의지와 자유를 가진 개인으로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자신이 스스로 만든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가로 열고 그저 칼라일이 영원히 운명의 방이라고 부른 온실 행성에서 발아한 전유라는 우연이 아니라 가로 닫고 자신이 누군가임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의 생활 양식을 필수적 거짓말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왜 그 거짓말을 필수적이라고 했는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전체 상황에 대해 필요하고 기본적인 부정직이기 때문이다. 이 발견은 프로이트 사상 혁명이 실제로 도달하는 종착점이며 우리가 여전히 프로이트에게 반발하는 기본적 이유다. 우리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직함을 우리가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홀로 서지 못함을 자신을 초월하는 무언가에 우리가 깃들어 있으며 우리를 지탱하는 관념과 심의 체계에 늘 의존함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 힘이 늘 뚜렷한 것은 아니다. 공공연히 신이거나 나보다 강할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활동, 열정, 유희에 대한 헌신, 그리고 안락한 거미줄처럼 자신을 잊고 자신이 스스로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는 삶의 방식이 그런 힘을 가질 수는 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망각적 방식으로 지탱받는 방향으로 이끌린다. 우리가 실제로 무슨 에너지에 의존하는지, 우리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지어냈는지 모른 채 아우구스티누스와 오늘날 키르케고르, 셸러, 틸리히는 이 문제의 분석에 있어서 대가였다. 그들은 인간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자랑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무언가가 될 용기, 일련의 성적 정복, 빅브라더, 깃발, 프롤레타리아, 화폐와 은행장고라는 물신임을 간파했다.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방어벽은 거대한 환각을 떠받친다. 이 사실을 파악할 때 우리는 인간이 완전한 내몰림의 상태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서 자기 지식과 자기 반성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내몰린다. 그는 성격의 거짓말, 자신의 자동적 평정심을 뒷받침하는 것들 쪽으로 내몰린다.
하지만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 쪽으로도 내몰리는데, 이것은 그것들을 능란하게 회피하고 그것들에 맞서 스스로를 시험하고 그것들을 거역함으로써 통제하는 방법이다. 키르케고르가 우리에게 가르쳤듯 불안은 우리를 꾀고 많은 정력적 활동에 자극제가 된다. 우리는 자신의 성장을 유희의 대상으로 삼지만 이 유희는 부정직하다. 우리 삶의 마찰은 이것으로 상당 부분 설명된다.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안정감을 얻기 위해 불안과 고독과 무력함을 덜기 위해 공생관계를 맺지만 이 관계가 오히려 우리를 옳아매고 우리를 더더욱 노예로 만든다. 우리가 지어낸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려고 이 관계에 반발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자신의 갑옷 안에서 투쟁을 벌이며 이 반발을 무비판적으로 행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를 향한 투쟁의 간접적 성격인 내몰림을 부풀리고 만다. 우리는 불안을 유의의 대상으로 삼을 때조차 자신의 동기를 의식하지 못한다. 스트레스를 추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이지만 절망 자체가 아니라 절망을 가리는 장막을 동원하여 그렇게 한다. 우리는 주식시장, 스포츠카, 원폭미사일, 기업 내 성공의 사다리, 대학에서의 경쟁 같은 수단을 동원한다. 자신의 작은 가족과 나누는 대화의 감옥에서 가족의 의사에 반해 결혼하거나 가족이 눈살을 찌푸린다는 이유로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불안을 유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우리의 총체적 내몰림이 복잡하고 간접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열정을 품을 때조차 우리는 진짜 세계를 표상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다. 심지어 이 장난감이 부서져 우리의 목숨이나 정신을 앗아가더라도 우리는 환상의 놀이울이 아닌 진짜 세상에 있다는 위안에 속아 넘어간다. 놀이울이라는 건 이제 유아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둘러치는 울타리. 우리는 여전히 객관적 현실에 맞서 인간답게 운명을 맞닥뜨리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거짓말이 결코 우리 것이 아닌 삶으로 우리를 내모는 것은 얄궂은 숙명이다. 시인과 천재 종교인이 오래전부터 알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것은 현대 정신분석학 덕분이다. 성격의 갑옷이 우리에게 너무 필수적이어서 그 갑옷을 벗는다는 것은 죽음과 광기를 감수하는 일이라는 사실 말이다. 그 이유를 알기란 힘들지 않다. 성격은 절망에 대한 신경증적 방어수단이기에 그 방어수단을 벗으면 절망이 통째로 밀려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진정한 인간 조건, 인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 인간이 맞서 싸우는 것, 인간을 이리저리 휘둘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정신분석학이 환자를 삶의 일산적 고통으로 인도하기 위해 신경증적 고통을 치유한다는 프로이트의 말은 이것을 근사하게 요약한 것이다. 신경증은 고통을 회피하려는 복잡한 기법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이지만 현실이 곧 고통이다. 오래전부터 현인들이 현실을 보려면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죽음과 재탄생의 개념은 유대교, 기독교, 현대 실존주의 사상뿐 아니라 샤머니즘 시대, 선사상, 스토아 사상, 섹스피어의 리어왕에도 있었다. 하지만 죽음과 재탄생에 무엇이 달려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과학적 심리학이 등장한 이후였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성격이야말로 인간성의 핵심으로 직행하는 신경증 구조라는 것이다. 프레더릭 펄스 말 맞다나 죽음을 겪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많은 부분이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펄스가 신경증 구조를 4겹으로 된 두꺼운 구조로 상상한 것이 마음에 든다. 처음 2겹은 일상적인 것으로 아동이 쉽게 승인을 얻고 타인을 달래고 함께 지내기 위해 언어를 유창하게 구상함으로써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배우는 전술이다. 이것은 말주변, 빈말, 클리셰, 역할놀이의 겹이다. 평생 한 번도 그 아래에 도달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셋째 겹은 딱딱해서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 이것은 공허함과 상실감, 가로 열고 우리가 성격 방어막을 지을 때 몰아내려 하는 바로 그 감정, 가로 닫고 상실감을 덮는 교착이다. 이 겹 아래에 가장 당혹스러운 넷째 겹이 있다. 그것은 죽음 또는 죽음 공포의 겹이다. 앞에서 보았듯 이것은 우리의 진정하고 기본적인 동물적 불안,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히 지니는 공포의 겹이다. 펄스는 우리가 이 넷째 겹을 찢어야만 진정한 자아라 부를 만한 것의 겹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거짓이었고 위장이 없고 두려움에 대한 방어벽이 없는 우리의 참모습이다. 우리의 성격, 즉 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고동치는 활력을 보호하는 신경증 방패를 구성하는 복잡한 방어고리에 대한 이 묘사를 통해 우리는 심리적 재탄생이라는 힘들고 지독히 고통스럽고 전부 아니면 전무식인 과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심리적으로는 끝났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시작일 뿐이다. 최악은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 자체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인간 조건의 무시무시한 역설에 처음으로 놓인다는 것을 뜻한다. 신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또는 신벌레나 똥 누는 신으로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삶의 총체적 모호함을 숨기는 신경증 방패가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진정한 재탄생이 가로 열고 톨스토이, 패기 등의 삶에서 입증되었듯 낙원으로부터의 진짜 추방임을 안다. 재탄생은 화강석처럼 단단한 사람, 자연이 힘을 가진 사람, 이른바 확고하게 끌리는 사람조차 전율하고 흐느끼게 한다. 패기가 파리의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도문을 읊조릴 때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던 말이다. 불안을 정신요법으로 전부 극복할 수 없음을 일찌감치 인정한 사람은 랑크였다. 그의 말에 담긴 뜻은 인간 조건의 공포를 불안 없이 맞닥뜨리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신요법적 재탄생의 문제에서 핵심을 짚은 사람은 언절언드라시다. 언절은 치료받는 신경증 환자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회원과 같다고 말했다. 신경증 환자는 결코 치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으며 그 치료가 진짜였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는 자기 비하를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이다.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막 지금 머리가 핑핑핑 도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끝내야 되니까 조금만 읽으면 되긴 하는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